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7조의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으로 의제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이 지구단위 계획의 방식으로 공고가 일어났던 곳이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 내용 안에 반포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서로 많은 부분 공통점, 접점을 이루면서 호환이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가지시고 법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별도로 원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도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토지의 규모와 또 어떤 식으로 토지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조성 계획도 담겨 있겠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익숙하신 용어가 되겠죠. 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꼭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이나 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을 가장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모든 도시는 각각의 도시는 가장 상위의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이제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상위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실무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 관리 계획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익숙하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도시의 유지 관리 및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 파트로 나눠집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겠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죠. 가장 최근에 서울에 일어났던 것은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든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도시가 늙어가서 그 구역을 새로 정비해 줄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정비 사업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면서 가장 큰 이 도시 관리와 개발의 계획의 틀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같은 것은 획일적인 규제가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떠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만 어울리는 적용할 수 있는 좀 별개의 용도 지역이라든지 별개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개발을 해 나갈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일부의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개의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지역 종상향이라든지 또 별개의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를 지을 때 용도 지역을 뭐 3종으로 혹은 뭐 준축으로 상향을 하게 되는 사례라든지 용적률, 건폐율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든지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관계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이 정비구역을 곧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해서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 그 안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곧 이 지구단위 계획 혹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의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이 법률 조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2항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계속 서술이 되고 있고,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규정은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담겨 있죠.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곧 정비구역으로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이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반드시 정비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 안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서 규정되어 있어야만 정비구역으로 의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원래 규정되어 있었던 용적률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부 체납이 따라오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나 이 기반시설과 같은 현물로서 공공에 기부 체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했을 때와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제공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분할이나 통합, 결합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원래 정비구역을 필요에 의해서 좀 잘게 쪼개는 분할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통합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곳들도 정비구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통상적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정비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뚝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묶어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통합 개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실무적인 사례를 보시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아연 뉴타운이 지정이 될 때 아연 1-1, 1-2, 1-3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 1-3만 따로 아연 아이파크 2017년도일 겁니다. 이제 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입주까지 된 아연 아이파크를 만들어냈고 좀 뒤늦게까지 사업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지 못했던 1-1과 1-2만 별도로 새로 묶어서 통합을 해서 아연 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할이나 통합이 정비구역에서 필요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행위 제한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그 구역 내에서 일단 건축물의 건축을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또한 함부로 건축할 수가 없겠고 이 시행령까지 보시게 되면은 용도 변경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그곳에 뒤늦게 숟가락을 꽂아 넣고 싶은 투기 수요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롭게 집을 지어서 한 땅 위에 열심히 여러 세대로 나뉘어진 주택을 짓는다라고 해보면 과거에 입주권 하나가 나오는 땅이었습니다만 다세대 주택 한 동을 짓고 나서 갑자기 입주권이 19개로 변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건축물의 건축을 그러한 이유에서 규제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임시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상권을 소유한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상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작물 또한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도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절토나 성토를 통해서 혹은 토지 매립을 통해서 땅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땅을 만들어서 원시 취득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토지 소유주가 되면서 나한테도 입주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토지 분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업성을 보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의 숫자가 갑자기 당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을 여러 명이서 쪼개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 구역의 사업성 또한 극도로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죠. 이제는 좀 익숙하신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가 되겠죠.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경우, 혹은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경우, 이럴 때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언제 달려가서 구청에서 허가받고 그럴 여유가 없겠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그렇게 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런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해보죠. 2020년도. 근데 해를 넘기면서 갑자기 그 구역이 2021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버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전 작업이 진행이 돼서 이때부터 정비구역으로 편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건물을 4층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1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고 공사는 진행 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정비구역 지정됐으니까 거기서 그냥 무조건 멈추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전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하다가 그 중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던 내용과 그리고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후에 이 사전에 받았던 건축 허가를 또 함부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당초에 받았던 허가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다양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법률을 위반해서 이 법률에 근거한 다양한 규제 내용들을 위반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당연히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집행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철거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부숴야 되는 것이죠. 강력한 조항들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이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서술했던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정비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행위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설사 공식적으로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현재 정비 기본 계획을 공람하고 있다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그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은 예방 차원에서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가할 수가 있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분할이 가장 이 규제에 타겟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떡하니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지역주택조합을 내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받고 다니게 되면 안 될 일이죠. 두 개의 사업이 중첩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도대체 왜 살아있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것은 그냥 피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피하고 본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과거에 이 정비법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경우에 지분 쪼개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책들이 서울시 조례에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다 미처 강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조합의 설립과 또 시공사의 선정 등 남아있는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후속 절차들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